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 결혼 20년 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얼마 전 남편과 아이들 빼고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왔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기복이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며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애에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지만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그다지 반대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서도 다들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도 연애를 어느 정도 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크게 걸리는 건 없었지만 약간 신경이 쓰였던 것이 바로 아주버님이셨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고학력자의 능력도 좋았어요. 그만큼 콧대도 높아 볼 때마다 잘난 척이 장난 아니었죠. 야, 너는 요즘 얼마나 버냐? 그러게,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니까 이제는 좀 후회되지? 이 형처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재수 씨는 얘 콕딱지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림해요? 뭐 외식이나 제대로 해요? 아유, 난 재수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지. 아니에요. 남편 월급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 정도면 근무 여건도 좋고 매해마다 월급도 올려주고 있는데 더 좋죠. 주변에서는 남편 회사 정도면 여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난리예요. 출퇴근 시간도 좋고 야근도 많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더 좋죠. 에이, 그래도 재수 씨 돈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에 또 새 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난 싱글이니까 따로 들어가는 돈도 없고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고 솔직히 홍석이 월급으로는 혼자서 살아도 빠듯하죠. 안 그러냐? 넌 언제 외제차 한번 몰아볼래? 이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라도 생각해봐. 너무 월급이 적잖냐? 아, 됐어. 난 지금 회사가 좋아. 형은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해? 매일 야근에 회식에 주말도 반납해야 할 때도 많고 바쁘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저축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형처럼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 걱정하지 말고 형이나 잘해.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은 형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자기 잘난 걸 말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그러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 쪽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 없이 결혼을 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주버님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저에게도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도 하셨죠. 재수씨, 주변에는 좀 괜찮은 여자 없어요? 내 주변에는 거의 결혼도 다 하고 주변에 아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은 제 능력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어디 없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 남편이 전에 소개 한번 시켜줬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타입 아니라고 거절하셨다고 해서 제 주변도 거의 결혼은 해서 없고 주변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버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성격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얼굴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을 정도?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몸매 관리는 자기 관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가 좋겠죠? 키는 2세 생각해야 되니까 한 170은 넘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성격이 중요한데, 고분고분 제 말 따라줄 사람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형, 그런 조건이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형이 180도 안 되면서 무슨 170 넘는 여자를 만난다고? 형이나 몸 관리하고서나 말해. 내가 말했지? 형은 죽어도 결혼 못할 거라고.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저렇게 글러먹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여자가 형이 하는 얘기 들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이나 하겠어?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런 조건 들으면 정부터 떨어지지. 왜? 이게 뭐 어때서? 나 진짜 기준 낮은 건데. 내가 무슨 연예인급 얼굴을 원한 것도 아니고 쭉쭉빵빵 그런 몸매를 말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몸매 관리 잘 된 여자, 거기다가 성격까지 고분고분한 착한 여자 찾는 건데 이 정도면 쉽지 않아? 솔직히 나 정도 능력 갖고 있는 남자면 줄을 설 텐데 내가 좀 늦게 찾는 거긴 하지. 난 내 급에서 한참 눈 낮췄다고. 아주버님에게 원하는 여성상을 듣고선 전 절대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나 아주버님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여자를 원했는데 시댁에서도 진짜 독불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뭐든 자기 맘대로 했었죠. 시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요즘 좀 심하긴 하지? 늦게 사춘기 와서 그래.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거든. 집에 오면 엄마가 떡하니 옆에 앉아서 공부시키고 주말에도 제대로 나가놓은 적이 없었어. 부모님이 유난히시긴 했지. 그 덕에 나는 좀 방치되긴 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잘 따르다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야. 진짜 싫어서 안 보는 사람은 봤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야 집 사서 나가신 거라며. 그러면서 살면서 생활비 하나 내신 적도 없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저러시는 게 나로서는 좀... 나도 심하다곤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어.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말이라고 듣겠어? 나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 아빠도 속상하다고 나한테나 털어놓지. 형한테 뭐라고는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이젠 나도 포기야. 당신도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도 슬슬 집에 가는 건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너무 무시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가족들이야 원래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점점 아주버님 하는 행동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겠어. 다 엄마랑 아빠가 자초한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형이랑 얘기해봐라. 이러면 뭐하냐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생 말을 듣겠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처음부터 엇나갔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마음을 풀어주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주버님은 어릴 적 과도한 교육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엇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나 본인이 승승장구 잘 풀리면서 쌓여있던 분노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걸로 푸는 듯 했죠. 매번 볼 때마다 심한 잘난 척에 무시를 듣다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시부모님 중에서 누구 하나 화를 내시거나 불편한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시부모님께 잘하길 원하셨어요. 재수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집에 가요? 나야 독립해가지고 자주 못 가지만 원래 며느리가 자주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젊었을 때는 우리 업고 안고 해서 일주일에 3일은 갔던 거 같은데.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한 번은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죠? 형이나 결혼하고 그런 소리를 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형도 집에 잘 안 가면서 자식도 안 가는데 무슨 며느리가 매주 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엄마 아빠 얼굴 많이 보고 있으니까 형이나 시간 내서 집에나 가. 일주일이 뭐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전화는 좀 해? 전화도 안 하잖아. 형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한테 하라 말아요. 야, 나는 결혼을 안 했잖아. 내가 결혼했으면 알아서 잘했겠지.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좀 더 살갑게 가서 있으면 엄마 아빠도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아직도 그런 집안이라니까. 아들들보다는 며느리가 가서 챙기고 그러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래요, 재수씨? 그게 뭐가 맞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도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쉬는 날 2번뿐인데 그중 하루를 가서 있으라고? 형이나 좀 그래봐.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형은 그중에 10,000원이라도 우리 집에 가져다 주기를 해 뭐래?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것저것 하래?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니들이 결혼했으니 내 몫까지 해야지. 나는 싱글이잖아.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알아서 잘한다니까. 니들이 먼저 결혼했으니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자꾸 나서? 집안 장남이 얘기하면 넌 조용히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재수 씨한테 말했지? 아주버님은 초대를 하지 않아도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대뜸 밥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먹을 게 없어 뭐라도 주문해 먹자고 하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다며 무조건 집밥을 해 놓으라고도 했었죠. 심지어 도 넘는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 적도 있었어요. 재수씨, 혹시 나보다 아이 일찍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결혼이야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애는 원래 첫째가 먼저 낳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피임은 하고 있어요? 그거 꼬박꼬박 잘해야 하는 거 알죠? 어쨌든 이런 건 여자가 챙겨야 하는 거니까. 네? 피임이요? 아, 그런 걸 아주버님한테까지 상의를 해야 하나요? 저희 아직 아이 계획은 없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버님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이세 생각해가지고
20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0대들이 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개념 있고 남편 잘 모실 수 있는 여자가 딱 좋은데 요즘 여자들은 워낙 재고 따지는 게 많으니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은 없네요. 재수 씨 주변에는 20대 좀 개념 있는 여자 없어요? 20대요? 아주버님, 지금 40대 다 되어가는데 20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시지 않아요? 차라리 30대 또래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 친구분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30대요? 에이, 그러면 노산이에요. 저야 건강하지만 여자가 30대면 노산이죠 뭐. 결혼을 늦게 해도 제가 조급하지 않았던 게 전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도 만날 자신 있었거든요. 맘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네요. 그나저나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들 일 쉰다던데 재수 씨도 그래서 일 쉬고 있는 건 아니죠?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결국 저희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10년이 지나 40대가 되어서야 조급했는지 콧대가 그나마 조금 꺾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자 쪽에서 아무도 아주버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선자리를 마련해줘도 결국에는 여자 쪽에서 죄다 퇴짜를 놓더라고요. 재수 씨,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인가? 재수 씨 잘 아는 사람 중에 미혼이었던 여자분 있었잖아요. 아, 왜? 그때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던 그분. 그분 혹시 지금 결혼했어요? 그때 한번 만나고 나서 결혼 생각 당장 없는 것 같아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싱글이면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해서요. 아니, 전에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 그분 결혼했죠. 벌써 거의 10년 됐는데. 왜요? 그때 아주버님이 거절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으셨어요. 연락처는 안 바뀌셨을 건데 아마 결혼하셔서 연락 안 받으셨나 보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만났던 그 여자분은요? 아예 안 낳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싱글 아니에요? 연락처도 바뀐 것 같던데. 아, 그분 해외로 이민 가셨어요. 해외에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요? 아주버님 그분들 다 아주버님 또래라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주버님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말해주신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 해가지고요. 찾다 보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찾기도 귀찮고 뭐 제가 능력이 되니까 여자 능력은 안 봐도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다하다 소개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이미 본인이 퇴짜를 놓았었던 아주 오래전 소개녀들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러게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나 웃었지만 이미 떠나간 배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버님도 머리가 아팠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또 하나 고민거리가 되었던 게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아주버님에게는 절절매면서 남편 가족에게는 바라는 것도 정말 많으셨어요. 가끔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죠. 너희 다음 주에 뭐하니? 다음 주에 오랜만에 사촌들이랑 만나서 밥 좀 먹자. 이번에 아버지 형제들 다 오기로 했거든? 니들도 참석해. 와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둘째 너는 와서 음식 좀 나랑 같이 차리자.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후 반차 내고 와.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면 되겠네. 엄마, 우리가 거길 왜 참석을 해? 저번 달에 이미 가족 행사 있어서 얼굴 봤고, 이번에 아빠 형제들만 모이는 거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야? 거기다가 와이프는 뭐? 반차를 내? 무슨 회사가 장난이야? 아, 그리고 이럴 때마다 형은 한 번도 안 부르더라? 왜 형은 한 번도 안 부르고 우리만 부르는 건데? 형도 같이 오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행사 때도 형은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 그건 네 형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결혼했고 결혼은 안 한 애를 어떻게 부르니? 원래 며느리라는 자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누가 너 보고 반차 내고 오래? 다이야, 알았지? 반차 내고 다음 주에 좀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거 거들어라. 내가 장은 다 보고 올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보조만 하면 돼. 힘들 거 하나 없어. 여기 오는 게 힘들다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을 했거니와 형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든 다 안 와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이럴 때마다 다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해. 어떻게 우리 집에서 다이를 이런 대접해? 다음부터 행사 절대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아주버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연하게 아주버님이 아닌 저희가 본인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부모님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계셨는데 시부모님 태도에 전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들어왔네. 오느라 피곤하지 않았니? 여기까지 피곤하게 오지 말고 전화만 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바쁘면 어쩌나 해서 전화를 못했어.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와야죠. 아마 앞으로는 제가 바빠서 직접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온 거예요.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일이 근데 바빠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오늘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괜찮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가봐야지. 여기는 나랑 둘째가 같이 지우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역시 집에 박사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교양 있고 고급스러워지네. 딱 우리 집에 맞는 며느리가 이제야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구나. 그렇지, 엄마.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왔지? 와이프가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인사는 직접 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같이 왔어. 이렇게 생각도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일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내가지고 인사도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쁠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역시 우리 맏며느리야. 둘째야, 뭐하니? 얼른 밥상 차려야지. 형님 바쁘다고 하니까 얼른 차려라.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 가득 덜어가지고 오고.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형님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는 처음이니 어색하니까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부모님 편애가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항상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만 챙기기 바빴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은 항상 남편과 저의 몫이었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와이프도 손님이야. 아무리 형수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곤 하지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왜 나랑 와이프만 차리고 있는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던지. 물은 그리고 직접 떠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은 왜 죄다 형이랑 형수님 앞에만 두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넌 또 왜 그래? 밥상머리 앞에서 예의 없게. 그리고 네 형수는 결혼한 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니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둘째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니들처럼 생각이 깊으면 이런 소리 밥상머리 앞에서는 안 하는 건데. 어머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에서도 막내는 좀 생각 없고 철없고 그래요. 어떻게 모든 상황을 잘 보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저희가 참아야죠 뭐. 그나저나 이거 음식 맛있는데 저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동서, 이거 나 통에다가 좀 담아줘. 아, 좀 안 흘리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담아줄래? 저번에 보니까 다 샜더라고. 아유, 그랬니? 둘째야, 너는 그런 거 하나 꼼꼼하게 못하고 칠칠맞게 흘리게 했어. 오늘은 2중 3중으로 꼭꼭 삼해서 싸줘라. 그리고 냉장고에 한우 있지? 그거 형님 내 거니까 가서 차에다 갖다 두고 와. 그네야, 차키 어디 있니? 작은 애 보고 가서 차에 가져다 두라고 하자.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대놓고 뭐라고 해도 철없이 하는 아들 말로 취급을 했죠. 되도록이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가 피하면 안 챙긴다 서운해하시고 같이 자리를 하면 저희는 챙겨주지 않으시고 모든 걸 형 부부에게 향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시부모님도 편애를 하고 거기다가 아주버님도 집안에서 떵떵거려서 그런 건지 형님도 저를 무시하셨어요. 형님이랑은 자주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한 번 대화를 할 때마다 무시한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였죠. 동서는 요즘 뭐 해? 남편 말 들어보니까 뭐 가족 사업 뭐 도와준다며? 뭐 가족 사업을 크게 해? 아니, 내 주변에는 다들 고학력자에 박사하거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자기 커리어 살리는 데 집중하는데 내가 보면 동서는 자기 커리어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야. 애들도 엄마가 뭐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잖아. 동서네 애들은 영 엄마 일 얘기는 안 하길래. 원래 엄마가 잘나면 애들이 알아서 막 주변에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 애들 따라 다르죠 뭐. 저희 애들도 제가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지만 주변에 자랑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겸손도 있어야 하고 굳이 그런 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참 성격이 좋아. 그렇지? 주변에서도 약간 느긋하단 소리 많이 듣지? 애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진짜 순진한 건가? 애들도 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진짜 잘났으면 주변에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지. 조용한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동서, 괜찮아.
나는 주변에 전업주부 이런 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즘은 전업주부도 괜찮고 마트 아르바이트해도 본인 스스로 떳떳하면 괜찮아. 마치 본인이 아는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이제야 전 왜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아주버님에게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시부모님에게는 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의 말을 믿지도 들어주지도 않으니 아예 입을 다문 거였죠. 저 역시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방법은 입을 다물고 거리를 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를 두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대학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박사 형님이 근무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박사 형님은 저에게 다가와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동서, 설마 나 여기 박사로 있다고 여기 취업한 거야? 동서 여기 취업하면서 내 얘기한 건 아니지? 아, 진짜. 그런 거면 당장 그만둬. 어떻게 형님 이름 팔아서 취업할 생각을 해? 내가 이래서 가족들한테 어디 박사로 있는지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바로 가서 그만두겠다고 해. 나 동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동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취업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취업한 거 아니고 잠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여기 있다고 전혀 말도 안 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서는 말하시는 게 더 주변에서 잘 아시겠네요. 저랑 형님 동서 사이인 거 티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차라리 모르는 척 하세요. 뭐? 와, 들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동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동서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불쌍하게 안 볼까봐 괜히 자존심 내세우는 거야? 내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좀 있는데 이렇게 자존심 세운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일단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취업할 곳 알아볼 테니까 당장 가서 못하겠다고 일단 말해.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참, 어이가 없네. 형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설거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저도 형님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 티내고 싶지 않거든요. 애초에 여기에 형님이 박사로 있다는 거 알고서 온 것도 아니고 저도 밝히고 싶지 않으니 가시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자존심 부릴 거야? 뭐 좋아. 내가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줄게. 아줌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려고 왔으면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춧가루 묻었잖아. 다시 닦아, 아줌마! 모르는 척하라는 저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식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랴부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제 팔을 끌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형님은 너무 당황스러워 했어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조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회사가 지원하던 대학으로 봉사 지원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원래 제가 봉사를 해야 할 건 아니었지만 먼저 나서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급식실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걸 보고선 형님은 오해를 하게 된 거였죠. 회사 측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도 적지 않았고 연계된 사업들도 많아 대학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람이
저에게는 형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 더욱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되었죠. 형님은 제가 무슨 손을 쓴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학교에서 내년 교수 임용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동서가 설마 학교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고 말이야. 동서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멀쩡히 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고작 좋지 않은 감정 하나 가지고 자르라고 했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할 생각도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감정 하나 가지고 무섭게 잘랐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고작 그 정도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형님은 이사장 되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건가 봐요. 뭐?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무섭다.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나보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동서 아는 척 안 하고 급식실 아줌마 취급해준 건데 뭐가 어때서?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형님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급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봐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고 다 사람일 뿐인데 누가 누굴 무시할 자격이 있나요? 애초에 형님이 그런 마인드니까 교수 임용되지 않았다고는 생각 전혀 안 하시네요? 신기하게. 이유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직접 따지세요. 무섭다 하시면서 아직도 저한테 따지고 계신 거 보니 아직 무섭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기고만장함은 결국 본인 스스로 꺾고 말았던 거였어요. 대학 측에서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그동안 형님이 다른 학교 내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죠.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형님은 이후 교수 임용 채용에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형님은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는 아주버님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부창부수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며 인성 논란으로 지역 카페가 난리가 났죠. 서민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변호사로 알려졌던 전문직이었던 아주버님도 인성 논란 입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기고만장했던 콧대가 꺾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잘 됐다며 모든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살자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중간중간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희가 연 끊은 걸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압박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간 그들이 한 짓을 함께 오픈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압박과 독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에 취업하려던 형님도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변호사였던 아주버님도 한번 꺾이고 나니 다시 재기하기 어려웠던가 보더라고요. 정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말로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남편이 그때 일을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있어요. 본인의 가족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을까 항상 조심해 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때 일을 남편과 얘기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남편이 나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성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으로 저는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걸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남편과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 성격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매사에 항상 불만만 가득했던 남편이 저희 아빠와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위태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항상 부모님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왔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건 당연해지면서 책임감이라는 걸 배울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댁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배려보다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 하는 그런 욕심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의 마찰은 자주 생기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말았죠. 결국 큰 싸움이 몇 번씩이나 오고 가게 되면서 눈물을 쏟아낸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저와 의견 충돌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도 갈라서지 않고 살아왔던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아이들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아이들 때문에 쉽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빠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저는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눈치가 없는 건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막 나가는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욱더 분노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당연한 걸 요구했던 건데?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거기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우리 아빠 건강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꼭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야? 가시기 전에 제대로 정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큰 사위인데 우리가 장인어른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아야지. 그건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당신이 힘겹게 누워 계신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는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밖에는 없었냐고. 내가 동생들 본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데 얼굴을 들지도 못했었다고. 원래 돈 문제가 제일 예민한 거야. 그럼 공평하게 나눌 생각이었어?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야. 아빠는 위암 말기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상태셨어요.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셨지만 항암 치료가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분명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2년을 버텨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아빠의 체력도 바닥나게 되면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서울 정도로 온몸 구석구석 급격하게 퍼지고 말았어요. 의사는 길면 3달,
짧으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고 있었죠. 그동안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 왔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파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장이라도 툭 건들면 세상 떠나실 것 같은 아빠 앞에서 한다는 말이 돈 얘기밖엔 없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동생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왜요? 저희랑 얘기 좀 하게 좀 나와 보시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매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무슨 생각이신지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뭐 실수라도 했던 거야?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말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장인어른께선 곧 세상을 떠나실 테고 그럼 남겨두신 재산을 우리가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생각인 거야?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눌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집안의 장녀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었다며? 처남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늦은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겠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지. 형부는 지금 저희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저희는 언니가 아빠 재산 전부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형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도 큰 사이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많이 챙겨준 거 아시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줬었는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언니랑 결혼했을 때 솔직히 형부 쥐뿔도 없었잖아요.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가 끝이었는데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저희 언니를 형부한테 넘겨줬으면 잘 사는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항상 말만 거창하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언니는 저희랑 살 때보다 형부랑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제일 불행하다고요. 툭 하면 일도 나가지 않고 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이제는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집안에서 제일 큰 사이로 들어왔는데 철없는 막내처럼 언제까지 지내실 건데요? 처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다 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당신은 처제가 나한테 저런 말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동생들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행동이라도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으면 지금 시간에 찾아와서 당신한테 불만을 털어놓겠어? 지금까지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은 그 입이 문제야. 차라리 앞으로 살면서 입을 열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쌓아온 터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감정을 터뜨려 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한테 말을 가리지 않고 뱉었다는 거에 동생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 내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나눈 대화의 결론은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 밤새도록 싸웠겠죠. 남편은 아예 입을 닫고 살겠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단절시켰어요. 속까지 좁아서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이 다녀간 이후 저와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많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아빠가 계신 병원에 잠깐 들렸는데 병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오길래 동생들이 먼저 와서 아빠를 간호해 드리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거기에 더해 시부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병실 문을 천천히 열면서 아내 상황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어쩌실 거예요? 남은 시간 저와 좋게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일찍 서두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저와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장인어른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처남이랑 처제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다고요. 어차피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것 같아 대충 마무리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오늘만큼은 장인어른께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정리하시고 떠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졌다고 제 아들한테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교통 정리를 하셔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죠. 괜히 먼저 세상 떠나시면 재산 싸움이 결국 가족들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가족들과 등 돌리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온 김에 결정하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산 문제를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할 문제인데 사돈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참견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리고 내가 왜 어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는지 아나? 내 재산을 자네가 참견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해주면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쓸데없이 살쳐서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남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주게. 환자 앞에 두고 한다는 말이 돈 얘기 말고는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빠 병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버님 어머님까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네?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노력하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도 점점 커가는데 우리 집이 상당히 좁은 편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우리가 재산을 많이 받아야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살 거야? 장인어른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 줄 알아? 왜 당신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데?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 적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아빠 재산 받아온다고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럼 처남이랑 처제한테 장인어른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거야? 일단 우리한테 다 넘기고 알아서 배분해주면 되는 거잖아. 언제까지 당신 식구들만 생각할 건데? 어차피 장인어른 세상 떠나면 나는 처남이랑 처제 얼굴 볼 생각 없어. 인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럼 최대한 우리가 받는 재산이 많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 집안에서 제일 큰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끼리 재산 문제로 물고 뜯고 한다더라. 내 아들이 큰 사위인 만큼 타당하게 요구하는 거고 사돈어른께서 좋게 해결해 주시면 그게 문제될 건 없는 거라고. 다 널 위해서 내 아들이 두 팔 걷고 나서는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면 되겠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막힌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아 결국 아빠 앞에서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한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괜한 피해를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병실을 빠져나가시긴 했지만 아빠의 재산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지 잠시 뒤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옆에 다시 앉아 저에게 이해할 수 없다고 다시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거 나누면 누구 코에 붙이겠소. 장인어른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살던 집도 처분됐고 장인어른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처남이랑 처제 업어 키우듯이 했었다면서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고생 다 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저는 장모님을 뵙지는 못했었지만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걸요. 저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밑에 처남이랑 처제도 살펴주지 않겠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했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좋겠냐고. 아빠가 알아서 정리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아빠 재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당신이 계속 돈 문제를 거론하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좋은 감정으로 서로 얼굴 보며 지낼 수 있겠어? 어떻게 우리 아빠 앞에서 가족들과 등을 보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는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재산 얘기 꺼내면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당신 때문에 동생들과 등 돌리고 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그거 가지고 엄청 저울질 하시네.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람이랑 제가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더러워서 안 받을 거고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장인어른 얼굴 보러 올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장례식장에서나 뵐 것 같습니다. 남편의 독설에 충격을 받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손을 올리려 하자 아빠가 제 옷깃을 잡으며 참으라고 그냥 넘어가길 바라시길래 한숨을 내쉬면서 자리에 앉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아빠도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럴 때 엄마라도 옆에 계셨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을 텐데 저에게 조언해 주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에 너무 괴롭기만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앞으로 잘 헤쳐나갈 거라며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빠도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동생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배고파하는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시댁에 갔을 게 뻔하지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전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재운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다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말았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서둘러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저 또한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가 무사히 수술실에서 나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수술 도중 쇼크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떠나신 아빠의 모습에 저희 가족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버리신 아빠는 자식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과 남편이 뒤늦게 병원으로 오긴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게 시부모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 같아 보였습니다. 최대한 몸의 안정을 취해야 하셨는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분노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위로를 해 주시기는커녕 돈 얘기부터 꺼내셨어요. 그래서 사돈어른께서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대?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건 아닐 텐데 유언장 같은 건 없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돈 얘기가 입 밖으로 나와요? 방금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예의는 무슨? 남긴 거나 받아가면 되는 거지.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빨리 말해. 그렇게 질질 끄는 거 상당히 피곤하다. 동생들 다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아빠가 남긴 재산 필요 없거든요. 동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 재산을 처남이랑 처제한테 전부 다 주겠다고?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입 아프게 얘기했는지 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재산 얘기부터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당신이랑 그만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아. 나는 내 자식들과 동생들을 지킬 거야. 애들이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키우고 싶을 뿐이야.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이혼하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긋지긋한 우리 관계 그만 끝내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선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당황하셨는지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남편한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를 진행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과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와
상의의 봉지에 담겨있던 것들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물어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있던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어쩌자는 거죠?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텐데 웃고 떠들면서 맥주에 치킨 뜯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을 예정이었어.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문해 놓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고. 장례식장 음식은 나한테 맞지 않아서 좀 먹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 아까 제대로 먹지 못한 거 더 맛없어지기 전에 해치워 먹으려는 건데 상관없잖아. 아까는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형부 정말 너무하시네요. 언니, 좀 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셨을 때 형부가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양념 범벅인 닭다리를 뜯으며 멀리에서 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냥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여기 와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형부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지 못하죠.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이랑 먹으려고 치킨 시켰는데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라 일단 배 좀 채우려고 닭다리 한 개 뜯었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냐? 지금은 아까 먹고 남은 것 좀 먹겠다는 건데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러고 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살아계실 때 치킨을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병원에 계시면서 못 드셔서 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영정사진 옆에다 올려드려야 되겠네. 남편이 먹던 치킨을 양념에 버무린 뒤 미소를 띠고 있는 아빠 영정사진 앞에 가더니 치킨을 들고 아빠 보고 드셔보라며 사진을 범벅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본 저희 식구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한테 달려가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달려들자 동생들까지 합세하면서 아빠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빠의 지인분들께서 겨우 뜯어 말리셔서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남편은 술이 좀 과했는지 치킨이 들어있던 박스를 들어 아빠의 영정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고 부딪힘과 동시에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영정사진은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때문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세상 떠나서도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줬냐며 아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장을 집어 던지면서 아빠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을 공개하는 순간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며 제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었죠. 유언장에는 남편이 그동안 저희 가족 몰래 아빠를 따로 만나 재산을 토해내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빠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저에게가 아닌 동생들에게 모두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아빠의 재산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다면 저희 동생들이 무사하지 않을 거고 저와도 좋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며 애들 친권까지 빼서 내칠 거라는 막말을 하면서 병실에 물건까지 아빠에게 집어 던졌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서로가 사이좋게 재산을 분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아빠한테 독서를 퍼부으면서 난리를 쳤었고 시부모님까지 몰래 와서 본인 아들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앞으로 며느리의 인생길이 편해질 거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신 아빠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고 동생들한테 재산들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분노했지만 남편이 더 이상 관여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대충 듣게 되었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진 상태였죠. 동생들은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재산이 동생들에게 가길 원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제가 앞으로 동생들의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고 결혼 생활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 저 또한 바랬기 때문에 아빠의 재산은 동생들이 나눠 가지길 원했었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지만 더는 들을 필요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거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아빠의 재산으로 사업을 계획하려 했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독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었네요.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끝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남편의 화가 시부모님께 가게 되었는지 자기가 속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다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시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홀라당 넘어가 버려 집도 없이 친척집 전전하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었네요. 만약 남편이 저희 아빠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해서 사업을 했었다면 아마 쫄딱 망했을 테고 동생들의 삶에 변화도 없었겠죠. 동생들은 자신들만 아빠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저와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돈이 적지 않게 필요할 거라며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주었어요. 남편 때문에 저희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혹을 떼버리고 나니 지금 현재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차반 같았던 남편과 더 이상은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드디어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인생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시댁지방과 인연을 끊어낸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현재 11살 된 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저와 딸에겐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제 딸을 핑계로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된 건 엄마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남편이 병문안을 오면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바카스를 문제 삼던 시모 행동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는 항상 받는 건 당연시 생각하시면서 주는 건 상당히 아까워하셨어요. 이런 시모의 성격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알았던 터라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집안에서 11년이나 버텼던 건 아무래도 제 딸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시모와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긴 했었지만 항상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가 시작되었던 건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뭐라도 사가야 된다고 병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샀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그냥 하나 사는 거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점에서 나오자마자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고, 남편의 손에 들고 있던 봉투 안의 바카스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또다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바카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아들,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바카스를 산 거야? 아니면 집에 있던 거를 가지고 온 거야? 매점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사서 나온 거 같은데? 아, 병문안 왔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과일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그냥 바카스 한 박스만 사서 들어가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안 사도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마음에 좀 걸렸었나 봐요. 제가 이것저것 사놨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바카스를 사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니?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낫지. 바카스 한 박스가 뭐야? 이렇게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써야 되겠어? 이런 건 네가 뒤에서 제지를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매점에 사람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그걸 또 언제 환불하고 있어? 저녁에 나한테 바카스 값 계좌이체 해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거 하나까지 전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아? 저희 엄마 병문안을 오신 시모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바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고 계셨어요. 바카스를 산 건 남편인데 왜 제가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이 산 바카스 값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말은 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먼저 저희 엄마 병실로 들어가신 시모를 뒤따라 들어갔는데,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를 보시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으셨어요. 어색한 미소로 시모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받아주지 않으시곤 의자 하나를 끌고 와 기분이 안 좋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털썩 앉으셨어요.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린 분위기 때문에 병실라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몸을 이리저리 살피던 시모의 한마디는 충격이었죠.
사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돈을 쓴 거 알아요? 아들, 들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라. 남의 부모한테 내 아들이 힘들게 벌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사돈께서 입원만 안 하셨었어도 내 아들이 쓸데없이 바카스 같은 건 사지 않았겠죠. 아까 내 아들이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긴 뭐해서 예의상 손에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대요. 왜 이런 불편한 일들을 만드냐는 거예요. 대충 훑어보니 그게 문제 있는 것 같지도 않구만. 요즘엔 갑상선암은 암 취급도 안 해주는데 온 동네 암 걸렸다고 떠들어대면 되겠어요? 그냥 조용히 치료받고 나오시면 되는걸. 일을 꼭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고 가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아직 얼굴에 핏기가 살아있는 것 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들, 대충 얼굴 뺐으니까 나랑 저녁이나 먹으러 나가자. 쓸데없이 여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 버리고 있을 거니? 지금 엄마랑 얼굴 같이 비쳤으면 됐잖아. 어차피 너도 마음에도 없는 거 억지로 병원에 끌려왔을 텐데 여기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나가서 배나 채우도록 하자. 어차피 너는 여기서 할 것도 없잖아. 지금 환자인 저희 엄마 앞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이 멀쩡하시면 그런 막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그래? 틀린 말씀 하신 것도 아니신데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면 되겠어? 전부 다 맞는 말만 하신 거잖아. 당신이 병원에 온다는데 내가 안 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런데 막상 와도 나는 할 게 없는 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여기에 있는 게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고. 엄마랑 나는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아까 매점에서 우리 엄마가 한 얘기 잊지 말고 계좌로 8,000원 보내면 될 거야. 시모와 남편은 엄마 앞에서 거침없는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병원에 가려는 저한테 전화를 해선 같이 가자는 말을 꺼냈었는데 저는 솔직히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1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이 터지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것 같다가도 시모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고 동의하는 모습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 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지만 워낙 자주 있었던 일들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엄마가 멀쩡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시고 갑상선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면전 앞에서 별것도 아닌 암 가지고 엄살 부린다는 시모의 말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엄마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우셨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웠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시댁지방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진지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시던 엄마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힘들면 서로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라며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힘들다고,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날 엄마와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시모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는지 남편의 얼굴은 상당히 밝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나 봐. 당신이랑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오늘 일로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랑은 앞으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 인생을 당신한테 더 이상 맡기지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단순한 병도 아니고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어머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보고 배웠는지 안 봐도 알 수 있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까 그 일 때문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혼은 혼자 해? 그리고 우리 둘이 갈라서면 유리는 어떻게 할 건데? 11살이면 다 아는 나이라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 솔직히 아까 병원에서 했던 말들 틀린 건 아니잖아.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씨를 곱게 쓰셔야지. 80억이나 되는 상가 혼자 관리하시겠다고 그 난리를 치시니까 결국 몸에 문제가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미련한 행동이라고. 나 같으면 그 상가 처분하고 남은 인생 편히 놀고 먹으면서 살겠다. 장모님 연세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 건물 끼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엄마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건지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왜 당신이 그런 걸 신경 쓰는 거야? 재작년에 장인어른 세상 떠나셨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거야? 한푼이 아쉬운 지금 시점에 장모님께서 건물 처분하시면 우리 가족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그쯤 됐으면 이제 그만 당신한테 넘기고 요양원에서 푹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언제부터 우리였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내 인생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아. 남편은 저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붉히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를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엄마가 혹시라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재산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만큼 시댁 집안 사람들과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저는 절대 굽히지 않자 남편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그날 한바탕 한 이후 다음날 시댁 식구들 전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병원에 계시니 시댁 식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건 오로지 저 혼자만의 몫이었어요. 다들 두 눈을 붉히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지 않으려
가진 수를 다 쓰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람과 둘만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몰려오실 필요 있으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뭐든지 어머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서로 맞벌이 하면서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상가를 처분하지 않는 거야?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사돈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니? 이참에 그냥 너한테 상가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덕 좀 보면서 살 수 있잖아.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상가 시세가 80억이라며. 날랑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처분을 하던지 아니면 너한테 넘겨주든지 해야 그 건물을 국을 끓여 먹던 밥을 해 먹던 하지 않겠어? 너무 짜게 구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이 베풀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한 번뿐인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한심해 보여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가 건물 처분하던지 너한테 증여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나도 사돈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다.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되겠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새언니 덕 좀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암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는 병도 아닌데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좀 좋아?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벌써 11년이나 지났다. 그만큼 고운정, 미운정 다 쌓인 상태인데 한순간에 등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먹고 살 정도로만 나눠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80억이라는 재산을 구경도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단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상처는 다 주고 막상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주 잠깐 발톱을 숨긴 채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또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제가 내린 결정을 단호하게 밀어붙여야만 했습니다. 좀처럼 좋게 해결이 되지 않자 남편은 또다시 제 딸을 내세우면서 이혼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안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이혼 의사를 밝히자 시모가 참고 있던 불만의 감정을 강하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너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유리는 놔두고 혼자 나가라. 내가 손녀까지 너한테 뺏길 것 같아? 원하는 대로 절대 해줄 수 없으니까 이혼할 거면 너 혼자 나가라는 거야. 혼자만 다 가지고 가면 우리는 11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잖아. 손녀라도 데리고 있어야
인생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니? 아이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려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아주 진이 빠질 정도로 물고 늘어질 테니까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봐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얘가 이젠 아주 개념까지 상실했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데려간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려는 거죠? 불만이 있으시면 법정에서 항의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 딸 유리는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더는 구차하게 이러지 마시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서 치사하게 오만정 다 떨어지게 행동하셔놓고 어머님이 이러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절대로 의사를 꺾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욱더 강하게 난리를 치며 방문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에서 죽치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제 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걸 판단했는지 더 이상 난리를 치지 않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따라 나갔죠.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기들끼리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지만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제 딸 유리를 데리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유리를 아무리 기다려도 학원에서 시간 맞춰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었는데 학원 친구들은 이미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를 찾았는데 때마침 나오신 원장님과 마주치게 되면서 유리가 아직 공부 중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제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온 적이 없었던 남편이 데리고 갔다며 한참 전에 같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저는 급하게 학원을 빠져나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단 한마디 연락도 없이 유리를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어디야? 당신이 일부러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어제 좋게 얘기했을 때 잘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순순히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전화를 끊는 순간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면 좋겠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유리는 당신 앞에 영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빠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건데 문제될 건 하나 없잖아. 어떻게 할래? 당신 딸 평생 얼굴 못 보게 해줄까? 아니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갈래? 지금 당장 선택해. 허튼 생각하는 순간 난 유리랑 해외로 날라버릴 거야. 당신한테는 고민할 시간을 주면 안 돼. 워낙 잡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나중에도 쓸데없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오늘 병원에 가서 장모님 상가 건물 당신한테 넘겨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상가가 증여가 됐다는 서류를 보여준다면 그때 유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식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은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 남편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항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제가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하게 되면서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의 조건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던 엄마는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해 주겠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는 더 이상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조만간 저에게 증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남편과의 상황들이 심각하게 흘러간다는 걸 알곤 더는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죠. 시댁 집안 식구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무언가라도 떨어질까봐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저에게 돌리는 것까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 딸만 돌아온다면 그때는 바로 법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한테 상가 건물을 증여받게 되었고 남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지 딸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얼굴을 향해 날아가면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별일 없었다면서 흥분한 저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11년의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은 실망만 안겨주고 있었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원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소한 것조차 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었어요. 자기도 뺨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거실에서 눈물을 훔치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 늦은 새벽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방을 열어보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방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길래 귀를 기울여 숨죽인 채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확인하고 전화 드리는 거예요. 유리를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는지 제 말에 순순히 따르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장모님이 저 사람한테 건물을 증여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기회를 엿보고 있어야죠. 너무 급하게 일 처리를 진행하면 저희가 의심받게 된다고요.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던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니까 살 날 얼마 남지 않았겠죠.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지만 저희도 일단 준비는 해야 되겠죠. 저 사람 분명 유리를 데리고 도망칠 게 뻔해요. 저와 이혼할 마음은 변함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여받고 바로 사고가 나면 경찰에서 저를 의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함께 사고가 나야 덜 의심받을 거 아니에요? 지 자식을 위험에 내몰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지금 80억이 눈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여기서 그만 멈추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결혼은 다시 하면 되고 아이도 다시 낳으면 되는 거예요. 80억이면 우리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번 주 안에 시작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암 걸린 장모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 세상 떠났다고 하면 그 충격에 같이 세상을 떠나겠죠.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전화하시다가 저 사람이 깨서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럼 끊을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소파로 돌아와 잠든 척 돌아 누웠어요. 그 사이 남편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제가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충격적이게도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는 걸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돌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적인 충돌 사고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던 건 80억 건물을 남편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지르려는 것도 있었지만 저를 포함해 자기 핏줄인 딸까지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남편의 계획들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다가왔었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녹음을 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었고 남편의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했어요. 형사분들은 남편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어요. 확실한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잡는 것밖엔 없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예상대로 남편의 움직임이 수상했고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식사 자리를 남편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고 좋은 곳에 예약을 해 두었다면서 저와 딸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남편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다고 담당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저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뒤쪽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목적지 없는 어디론가 달리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한테 속도를 줄여달라고 부탁했지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려는 듯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형사분들도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사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속도를 높이면서 남편의 차를 바짝 쫓았고 추월을 통해 형사분들의 차로 남편 차를 감싸면서 강제로 속도를 줄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뒤를 바짝 쫓아오던 차량도 똑같이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눈치를 챘는지 핸들을 돌리려 하는 순간 형사분들이 의문의 차량과 충돌을 했고 남편이 당황스러워하자 저는 멈춰선 차량 안에서 딸과 함께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만약 남편의 통화를 듣지 못했고 형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와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충격적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었네요. 결국 남편은 형사분들께 연행이 되었고 함께 계획했던 사람 또한 붙잡히면서 모든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서
남편의 계획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찾아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계획적인 범죄의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법적인 처벌로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됨과 동시에 그 사람과 지긋지긋했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핑계로 만남을 가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절대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엄마의 병원도 옮긴 상태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경찰분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또 다른 해를 갈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려는 그 사람들에게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제 딸을 핑계 삼아 계속해서 이유를 만들고 있네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엄마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져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의료 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3년이 지난 뒤 또 다른 무언가를 남편이 계획할까봐 서둘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자기 잘못은 깨우치지 못할 인간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